예.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총수요, 총공급, 수요 공급, 이제 도출하고 변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요걸 이제 아무려서 우리가 분석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십시다.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총수요, 총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그렇죠? 그러면 하여튼 경제학에서 균형은 뭐, 그렇죠? 보통 이제 이것도 시장 균형이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죠. 근데 이제 여기 균형에서 결정되는 건 보면 이제 진짜 그 진정한 의미의 국민소득이죠. 그 다음에 물가죠. 그래서 한 나라 전체의 균형 물가 수준과 균형 생산소득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나라 거시경제도 역시 수요 공급이죠. 다만 이제 이건 최종 생산물 전체 대상이죠. 최종 생산물에 대한 전체 총수요와 전체 총공급에 의해서 물가와 균형소득이 결정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반드시 복습해야 될 것이 한 나라의 총수요량, 미시경제학과 마찬가지로 물가와 반대죠. 이유가 세 가지였죠. 이자율 효과, 피고 실질장고 효과, 경상수지 효과. 그 다음에 총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 한번 해볼까요? 물가 오를 때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 생산함수에 의해서 노동시장과 생산함수에 의해서 그렇죠? 임금과 고용량과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물가가 오르면 노동수요였죠. 예, VMP가 노동수요입니다. 근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기업의 노동 투입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고용 증가, 생산량 증가한다. 그런 얘기겠죠. 총 수요는 그렇죠.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이 되고 그 이자율에 의해서 생산물 시장의 총 수요량이 결정이 되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자율 효과 중심으로 그렇죠. 이자율 효과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물가가 오르면 그렇죠. 통화 수요가 증가해서 이자율이 오른다. 이자가 오르면 얘가 줄어든다. 그래서 우하향했었죠. 그래서 이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총수요 총공급의 균형이다 하게 되면 이거지. 노동시장이 그렇죠. 현재 물가 P0 수준에서 균형이죠. 그때 균형 임금이 결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진 통화량 하에서 그렇죠. 통화 수요가 그렇죠. 거래 예비 동기 수요 그래서 K, YR이죠. 현재 물가 P0 수준에서 통화 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가 수준에서 이자가 결정돼 있고 요 이자율에 의해서 그렇죠. 소비 투자가 결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보시면 노동시장, 화폐시장, 생산물 시장이 균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거 통화시장이 균형이면 채권시장도 균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거시경제학에서 수요공급 균형은 거시경제 관련 4개 시장이 동시 균형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여러분 재미삼아 음미해보면 재밌겠죠. 그래서 노동시장 생산함수에 의해서 총공급, 통화시장 생산물 시장에 의해서 총수요. 그래서 도출. 그렇죠? 왜 우하향, 왜 우상향 하는지 생각해보면 되겠어요. 이게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도 균형이 되고 생산물 시장, 노동시장 다 균형이다. 그러니까 한 나라 거시경제가 이제 그렇죠. 수요 공급으로 분석해야만 구석구석 흔히 말하는 실물 부분과 통화 부문, 실물 부문과 금융 부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물 부문 하게 되면 여기에요. 노동시장, 생산함수, 수요 이런 얘기가 되죠. 균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변화죠. 한 나라의 총수요와 총공급 균형이 되고 있을 때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ISLM도 그렇고 많이 봤으니까 우선 첫 번째가
그렇죠? 수요 측 여건 변화.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급 측 여건 변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거시경제 관련 모든 시장이 동시 균형이 이루어져서 물가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자 수요 측 변화다. 그럼 앞에 했던 거니까 이제 마무리만 한번 해봅시다. 수요 변화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총수요 변화 증가죠. 총수요 증가 우측 이동하죠. 요인 생산물 시장의 여건 변화 한마디로 뭐야? IS 우측 이동 요인 내용은 민간 부문의 총수요 증가했다. 당국이 확대 재정 정책을 썼다. 그러면 그쵸 총수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통화시장이네요. 통화시장의 여건 변화 LM 곡선 우측 이동으로 정리가 됐었죠. 내용은 통화 공급 증가. 근데 요게 확대 통화 정책 당국에 의해서 엄제할인율 인하, 공개시장 국고채 매입, 지불준비율 인하, 확대 통화 정책이죠. 그 다음에 국제수지가 개선, 흑자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근데 하나 덧붙일 것은 이 변화가 생길 때 총수요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이자율이 내려서 소비 투자 증가한 것이다. 그렇죠? 그 수요 측 변화 요인은 우리나라 생산물 시장과 통화 시장의 여건 변화인데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 증가할 때 그렇죠? 뭐 장사 잘 되고 소비도 투자도 되고 또 수출도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수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시장이죠. 여건 변화, 통화 공급 증가하는 거. 자, 당국의 개입과 이렇게 되면 이자리 내려서 수요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죠? 그렇지. 한 나라 총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물가 오르고 국민소득 증가한다. 그리고 이게 바로 뭐야? 정부 개입, 총수요 관리 정책이겠죠? 확대 정책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늘리겠다. 확대 정책이죠. 긴축 정책 그러면 긴축 재정,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얘를 줄여야 되겠다. 경기 과열일 때는 그렇죠. 수요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국이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수요 관리 정책이죠. 그리고 요건 이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에 딱 맥이 닿아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예?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요즘 전 세계 나라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입을 통해서 수요 늘린다. 확대 정책을 쓰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답답하죠. 옛날처럼 확대 정책 효과가 싹 나오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추경 예산을 짜가지고 확대 정책을 추가로 쓴 거죠. 작년에 예산했던 것보다도 더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별로 효과, 그쵸? 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확대 통화 정책, 한국은행이 개입해서 이자를 떨구고 뭐 이런 정책을 쓰는데 효과가 여의치 않더라. 그렇죠? 이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정부 관리가 효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 수요 측 변화, 요거 제대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공급 변화도 이제 마찬가지로 해보면 되겠지. 이게 균형인데요. 그래서 물가와 소득이 결정되고 있었는데, 자, 만약에 총 공급이 증가했다. 그럼 이건 미리 볼까? 여러분, 총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즐거운 일이 생기죠. 물가도 안정이 되면서 동시에 그렇죠. 우리나라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생산이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생산,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실업률은 낮아지겠죠. 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까 공부했죠? 어떨 때 총 공급이 증가했었죠?
근로자, 노동 공급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근로의욕 증진, 인구 증가하거나 수요 측면에서 생산성 증가지. 그럼 기업에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여기죠. 노동 투입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게 되니까 얘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은 당연히 노동 수요를 늘릴 거다. 그렇죠?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그랬죠. 곱한계 VNP 한계 생산물 가치가 증가해서 기업이 노동 수요를 늘리게 되고 그래서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산성 증가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기술 진보가 뒷받침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그렇죠? 고용이 증가해서 그렇죠? 한 나라의 총 공급 증가, 물가 안정이 되고 소득 증가하고 실업률이 낮아진다 이거지. 자, 그럼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재정 통화 정책을 써서 수요를 늘린다. 이 변화. 그럼 우리가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어때요? 바람직한 변화는 뭐 정부가 개입하든 해서 민간 부분이 내가 이게 증가하면 물론 소득은 증가하지만 이게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우려가 있죠. 뭐요? 인플레이션이죠. 물가가 오르게 된단 말이야. 그러나 이 변화는 어때요? 그렇죠. 물가도 안정되면서 소득 증가, 실업률 주고하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참 바람직하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이런 변화가 바람직한 것은 어떨 때?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변화이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그렇죠. 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기술 진보.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겠죠. 물론. 그러니까 실물 자본 축적도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 근데 요거는 뭐에 의해서? 기업의 투자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 투자하고 또 열심히 실물 자본 투자해서 그러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렇죠? 기술 개발 투자하는 데서, 하는 데다가 국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게 되고 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지. 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균형 변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낱낱이, 그렇죠? 한 나라 경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본단 말이죠. 갑자기 지금 뭐 수출이 안 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이 준다.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수출이 줄었다 하게 되면 여기겠죠. 우리나라 국산품에 대한 순수출 수요가 줄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요가 줄게 되고, 그 다음에 IS LM으로 보더라도 IS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 위축이죠. IS가 왼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이 자리 내리면서 수요가 줄고, 그래서 물가 내리고 소득이 변한다. 이런 이제 총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죠?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확대 재정 정책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IS가 오른쪽으로 하니까 이자율이 오르고 물가 오르고 소득 증가하는데 통화 정책은 이자율이 내리죠. 이자율이 내리고 얘는 IS LM으로 보면 LM이 우측으로 이동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인물에는 여기까지 안 써놓고 여기서 끝냈습니다만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사실 힘든 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불리한 공급 충격.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기분은 안 좋지. 불리한 충격이 일어났다는데. 그리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알죠. 스태그플레이션. 뜻은 그렇습니다.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 그게요, 불리한 충격이다. 그러면 보통 유리하다 그러면 증가하는 거가 되겠죠. 증가. 불리하니까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자, 불리한 충격은 따라서 어떻게 돼? 왼쪽으로 갔다면 물가 오르죠. 소득이 줄게 되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실업률은 높아지겠지. 물가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리고 이거는 해결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한번 보시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인플레이션이 나고 실업도 증가했다.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요관리 정책을 쓴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가를 잡으려면 수요를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긴축 재정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뭐 이거 견딜 수 없죠. 국민소득이 대폭 줄게 되고, 자, 반대로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소득이 줄고 실업이 증가했어. 이걸 수요관리 정책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대 재정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뭐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대단히 그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힘든 것이 되고 해결하기도 어렵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 어떨 때 불리한 공급 충격이 발생할까 하는 문제인데요. 한마디로 얘가 증가했다. 공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변화가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 거시경제 차원에서 생산비가 더 들어가는 변화가 생겼다.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 이거는 그냥 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든지 중국의 스촨성 이런 거 공급 자체가 생산시설이 파괴돼 버렸죠. 줄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석유 파동과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 파동.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버린달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 하고 싶어서 내가 여기 꺼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임금 폭등입니다. 임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비용 인상하게 되는데, 요새 우리나라에서 이걸 지적하는 경우가 많죠. 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말 하는데, 근데 근로자나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괜히 우리가 임금 더 달라고 했냐? 그래서 이게 바로 예상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상 물가가 오르게 되면, 근로자들이 어떻게 됐죠? 아까 살짝 나왔었는데, 내 실질 임금이 날아가니까, 물가 오를 때, 그러니까 물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임금 더 달라고 요구하겠죠. 요게 예상 인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우리 경제 주체들 마음속에, 인플레이션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임금 더 달라. 그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웨이지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웨이지 푸시. 그렇죠. 임금이 비용을 끌어올려서, 그렇죠. 불리한 충격이 발생했다 하는 얘기지.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불리한 충격이다. 그 말은 어떤 이유로든지 한 나라의 총 공급이 감소, 비용이 인상하는 변화죠. 그러면 참 해결하기 어렵고 원인이 이런 거 등등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가 보면 1970년대 그 이후에 가끔 이런 것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총수요, 총공급에서 큰 프레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도출, 그 다음에 변화, 그렇게 봤죠.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두면 좀 더 이제 세부적이고 좀 더 공부해야 될 내용들은 쉽게 여기다 얹어서 더 추가해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여기 마무리하고 합시다. 이게 거시경제학의 끝이죠.
그 이제 거시경제 이론에서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총 수요, 총 공급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게 현실 경제를 완벽히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은 아니다. 그렇죠? 거시경제 모형이. 왜냐하면 보세요. 총 수요라는 게 뭐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런데 요거죠. 근데 우리 아직 정확히 분석하지 않은 내용이 요게 있어요. 순수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지? 수출과 수입을 그냥 외생 변수로 봤죠. 그런데 요 수출입에 강력한 영향 주는 게 뭐겠어요? 환율이다. 익스체인지 레이트 환율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변동 환율제도에 살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근데 이 환율이 변화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 변화해.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수요 공급 분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뭐가 필요해? 환율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잘 보시면 이런 이야기예요. 수요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 통화시장에서 이자율, 그 다음에 뭐야? 외환시장에서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폐쇄 모형에서는 통화시장 이자율까지만 보고 개방 모형에서 이 국제 수지 모형이죠. 거기서 환율까지 고려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완벽한 그렇죠 분석 모형이 도출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본 게 요게 거시경제고, 근데 거시경제는 일단 요걸 고려하지 않았다 이거죠. 요거까지 환율, 외환시장까지 고려한 것이 우리가 국제 수지 모형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국제 수지 얘기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죠? 거시경제가 일단 전체적인 총체적인 체계에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렇죠? 기초 입문 요 강의만 들어서도 거시경제 전체는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이제 약간씩 그렇죠? 또 추가해야 될 상황. 그러면 시험 보러 가면 100점이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거시경제학이 바로 들어가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총수요, 총공급 얘기는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주제, 국제 수지, 그래서 외환시장 이 문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